오늘은 그 제목이 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AI를 제가 좀 연구를 하다가 평소에 느꼈던 그 약간 뭐 좀 철학적이고 삶의 어떤 우리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게 있는지 느낀 바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 먼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AI는 굉장히 기술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나 수학 그런 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알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떠들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극소수의 사람만 이해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아주 깊이 있는 저기 뭐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에 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삶과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목을 이 AI하고 에피스테몰로지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에피스테몰로지는 말은 거창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문학에서 철학을 얘기를 할 때 철학이 사실은 역사하는 사람도 철학을 해야 되고 뭘 하는 사람도 과학하는 사람도 심지어 철학을 해야 되고 다 그런데 철학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철학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론. 존재론이 뭐냐면 우리가 왜 존재하나? 신이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 신이 존재하면 왜 세상은 인간인가? 이런 거 고민하는 애들이 존재론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피스테몰로지는 뭐냐면 인식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 일본 사람이 인식론을 번역했는데 우리 진짜 에피스테몰로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론이라고 일본 사람이 붙였는데 철학에서 우리는 뭘 아는가?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듯이 뭘 아는가? 그럼 알면은 어떻게 아는가? 또 안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이 에피스테몰로지입니다. 뭐 다른 철학도 몇 개 있죠. 뭐 미학도 있고 신학도 철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 윤리학도 철학이 되죠. 뭐가 착한 거고 뭐가 선한 거고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건 윤리학이고요. 미학은 뭐가 아름다운 거고 사람들이 예술을 왜 하는지 이런 게 미학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철학 분야인데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뭘 알면은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옛날부터 소크라테스 이래로 다 질문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질문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에피스테몰로지라는 건데, 그래서 뭐 제목은 거창하게 보이지만 안다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 뭘 알아야지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I가 인텔리전스인데, 인텔리전스는 틀림없이 안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앙정보부가 CIA가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거든요. 중앙정보부에서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정보라고 우리가 번역을 옛날에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만들면서 코리안 CIA를 만들었죠. 그때 정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 가지 뭘 아는 건지 아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AI를 들어가겠습니다.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텔리전스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뭐 다 아실 거야. 아시는데 내가 다시 구분하고자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거랑 좀 헷갈리고 뒤섞여서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인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사인 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뭐 트래픽 사인 보죠. 빨간불, 파란불. 그런 기호들이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때 언어들보다 더 많은 기호들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가 기호들 중에 하나고 더 많은 기호들이 있다는 게 그 불란서의 그 구조주의의 주장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 기호는 의미하는 것, 시니피앙이라는 의미하는 게 있고 그 의미를 의미하는 바. 이게 시니피앙은 동명사고 시니피에는 과거분사인데 그 의미하는 바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 이상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발전시킨 게 구조주의고 기호학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그쪽에서 그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자료 어떤 데이터베이스 할 때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간 게 데이터베이스겠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도 우리가 흔히 정보라고 번역하죠. IT 그러면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정보 기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쓰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에피스테몰로지라는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뭔가를.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뭘 아는 게 아는 거고 뭘 안 아는 게 모르는 거고 아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뭐 굳이 철학자들이 뭐 그런 거 쓸데없이 그런 걸 왜 걱정하냐, 왜 고민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왜 우리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고민하듯이 안다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건 의미를 취득하는 건데 의미를 취득하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오늘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knowledge죠. 의미를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든가 어디 뭐 갖고 있든가 그런 게 knowledge입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조금씩 좀 다르죠.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데이터나 기호나 인포메이션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거의 의미를 찾고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습득하고 써먹는 거. 그게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 정보화 내지는 정보 습득. 그 CIA의 에이전트들이 CIA가 Central Intelligence Agency거든요. 그럼 그 에이전시 안에는 요원들이 있죠. 에이전트들이. CIA 요원들. CIA 요원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국정원 애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은 정보 보고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하는 게 무슨 정보가 있는데 위에다 보고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게 인텔리전스예요. 그런 걸 하는 행위, 그런 한 거를 총체를 얘기하는 게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분하면서 우리가 AI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AI라는 말을 옛날엔 좀 들었지만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챗GPT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AI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텔리전스는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앞에 A가 붙었거든요. A, artificial. 그거는 이제 사람이 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인텔리전스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붙인 거야. 동물들은 인텔리전스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있어봐야 아주 미약해요. 필요에 따라서 신호 보내고 약간의 정보 주고받는 정도지 사람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인텔리전스인데 인텔리전스를 에다가 AI에 A를 붙인 거는 뭐냐면 이 서양에서 미국에서 특히 기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인텔리전스는 하나님이 준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거면 그렇게 하지 왜 니네들이 사람들이 인텔리전스를 왜 만드냐. 그래서 인텔리전스 만든 거를 좀
좀 종교적으로 나쁘게 보거나 약간 좀 비하해서 보는 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는 인텔리전스를 감히 사람이 만들어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중에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텔리전스는 다시 반복하면 지식을 어떻게 해서 얻어가지고 가지는 거, 획득하고 그걸 분석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라는 말로 바뀌고 있어요. 텍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글자 이런 걸 텍스트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마 다른데 어디 가도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지금부터는 아마 다른데 어디 가서 못 들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다른데 어디 가도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앞에 콘이 붙었죠. 텍스트 앞에. 이거는 스페니쉬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투게더. 그러니까 너와 함께 그러면 너가 뭐지? 이렇게 스페니쉬의 전치사예요. 그걸 합쳐서 라틴어 계열은 다 이게 함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텍스트들을 가지고 여러 개의 텍스트 사이에 들어가면 콘텍스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는 뭐 문맥, 맥락 이렇게 보는 거죠. 문맥이 왜 중요한지, 이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AI 연구자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 무슨 엄청난 기술 연구 안 해요. 뭘만 하느냐? 컨텍스트만 연구해요. 좀 이따 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컨텍스트를 좀 유식하게 표현한 게 인터텍스추얼리티. 텍스트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고 번역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텔리전스는 내추럴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니면 뭐 저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생겨나 있는 건데, 아티피셜은 굳이 만드는 거죠. 인텔리전스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갖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작용,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티피셜이라는 거하고 휴먼이하고 좀 다릅니다. 휴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나 진화론으로 사람이 된 거고, 아티피셜은 최근에 사람이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전부 만들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인텔리전스가 있느냐?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인텔리전스 있습니다. 있는데 뭐 동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과학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굉장한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뭐 여기서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뭔지, 텍스트라는 것은 그냥 우리 종이에 써있는 글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20세기 후반부터 이 텍스트라는 것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 촘스키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박사논문 쓴 게 한 60년대 초인데, 50년대 말인가 그런데 지금 90이 넘으셨죠. 그래서 유튜브 보면 말도 잘 못해요. 돌아가시진 않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처음 이 미국 학계 그리고 전 세계 언어학계를 충격을 준 게 이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가지고 자기가 주장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도 한국 가면은 이거밖에 몰라요. 영어학자, 영문학자들, 뭐 언어학자들이 제일 처음 공부해야 되고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언어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그때 만들어낸 게 변형 생성 문법입니다. 근데 그 문법이 뭐냐면은 뭐 저도 뭐 자세히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방정식 하면은 박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y는 ax 곱하기 플러스 b 뭐 이런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x가 하나니까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죠. 이게 y고 이게 x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3이나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 y를 그냥 y축이라고 하지 않고 펑션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일본 사람들이 또 이거를 함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배우게 돼요. 똑같은 거죠. 이게 F는 펑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함수라는 말 되게 싫어요. 예. 전혀 사람들을 모르게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이상한 한자로도 어떻게 쓰는지 너무 어려워서 못 써요. 이 펑션하고 요 안에 x를 집어넣으면은 이 펑션 안에 x를 집어넣으면 요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이면은 여기다 이런 펑션에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은 요 더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2를 곱하고 3을 더했으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죠. 이게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1이 5가 되는 게 펑션이거든요. 근데 촘스키가 그때 그런 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언어에는 프린시플이 있고 파라미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프린시플에서 파라미터를 적용하면서 생성된다. 언어가 생성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거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배우는 거고 그렇게 알게 된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몇십 년 전에 한 7, 80년 됐죠 벌써 주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프린시플은 다시 말하면 펑션이고 이 파라미터는 펑션 안에 집어넣는 이 x거든요. 근데 챗GPT가 22년 11월 말에 나왔는데 그때 처음 사람들의 충격을 준 게 이 파라미터를 뭐 몇억 개, 몇 빌리언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 개 집어넣는 것도 좀 골치 아파 죽겠는데 빌리언을 한 건에 집어넣고 그걸 한꺼번에 소화하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우리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원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유명한 언어학자가 발견해 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추상적인 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중요한 마커나 스위치가 있다. 그게 파라미터거든요. 그거를 옛날부터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촘스키가 그린 겁니다. 자기 책에다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레귤러 보통 아는 거고 아는 거 말 중에 컨텍스트가 없는 것도 이만큼 있는데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이만한 게 있다. 거기서 또 자주 쓰는 거 이렇게 의미가 크고 지식이 넓어지고 인텔리전스가 넓어진다는 걸 이때 컴퓨터도 없었을 당시인데 이분이 주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셨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란서의 문학하고 철학하시는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잠깐 이 사람은 정말 그 유럽이나 불란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구조주의 또는 후기 구조주의 뭐 애니띵 다 섭렵해가지고 제일 그 폭넓게 공부한 사람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촘스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에 1인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0년대 말에 그 저자의 죽음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우리가 책을 보면은 뭐 박경리의 토지를 보면 저 토지라는 책은 박경리 선생이 쓴 거예요. 그죠? 뭐 별들의 고향 최인호가 쓴 거고 저자라가 최인호도 있고 박경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60년대 말에 벌써 저자는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자가 왜 죽었냐? 이제는 모든 텍스트가 책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텍스트가 저자가 쓰는 게 아니다. 저자가 쓰는 거는 별거 아니고 그런 지식이나 의미는 저자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죽었다고 주장한 거고 그럼 저자한테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느냐?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텍스트가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 읽는 사람 저자는 이렇게 썼는데 그 다르게 이해하면 그건 그 사람이 얘기한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 텍스트라는 거는 모든 인용한 거를 여러 가지 인용한 걸 짜집기 해서 얼버무린 거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으니까 이런 말이 뭐 약간 공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학 작품도 무지 많이 읽었고 옛날부터 현재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읽어보니까 어디서 이게 냄새가 나네. 뭐 이거 누가 쓴 거 요만큼 해서 기분이 나고 이런 막연하게 느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예를 제가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의 처음에는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게 전 세계 그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한테 굉장히 그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딴 것들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73년에 이 아주 짧은 책을 하나 썼는데 텍스트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플레저가 어떻게 텍스트라는 데서 발생을 하는지 어떨 때는 플레저 정도지만 플레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환상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책인데 아주 간단하고 철학적인 책인데 저는 이거 느끼면서 느끼는 게 그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미술하는 사람이 그 미술관에 한번 저명한 화가 그림을 보러 갔는데 뭐 그림이 굉장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기에도 전 잘 보지만 근데 이 그림을 보는 이해는 그림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우는 거예요. 환희의 눈물. 여기 혹시 그림 보면서 울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음악을 들으면은 한번 눈물이 날 정도로 뿅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음악이나 미술이나 책이나 글이나 뭐든지 굉장한 텍스트를 보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환희와 즐거움을 준다. 이런 걸 주장하는 분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이분도 저 불란서에서 연구하신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사람인데요. 80년대 이후에는 유럽의 여성운동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60년대 초에 불가리아 쪽에 동구권에 계신 젊은 나이에 불란서를 유학을 해가지고 그 불란서 좌파 지식인들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유명해졌고 마지막에 공부 거의 끝날 쯤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박사 논문 쓴 게 뭐냐면은 이 책입니다. 시어의 혁명이라는 책이거든요. 74년에 나왔는데 한 700~800페이지 굉장히 어렵고 두꺼운 책이에요. 예. 자기 박사 논문이고 굉장한 걸 저술한 건데 이 사람이 그때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 시 로트레아문이 말라르멘이 이게 불란서의 시인이거든요. 유명한 시인인데 이 사람들의 텍스트를 가지고 제목은 시어의 혁명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텍스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컨텍스트는 뭐냐면 텍스트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컨텍스트거든요. 문맥. 그 컨텍스트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안다 그랬는데 그거를 상호관계를 따지고 그런 거에서 계속 쓴 책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 텍스트라는 게 혼자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속 안에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항상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컨텍스트. 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제가 말씀드리신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소련 사람이에요. 미하일 바흐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도 몰랐는데 80년대 중반에 이 사람은 1890 몇 년생이에요. 나이 옛날 사람이죠. 75년에 죽었는데 그 미국의 그 러시아 문학 학자인 그 캐롤 에머슨이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하고 막 소련 무너지기 한참 전이지만 할 때 이 사람이 그 캐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때 코넬대 박사하고 코넬대 교수였는데 러시아 문학 전공인데 그 사람이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 교수의 말로는 자기는 고고학자가 유물 캐듯이 이거를 발견했다고 그러고 아무도 모르는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러시아 사람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인데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레닌 시절에 20년대 스탈린 초기 때 그때 쓴 글들이 60년대 돼서야 러시아에서 출판됐고 러시아에서 출판됐지만 아무도 안 받고 이 캐롤 에머슨이 번역한 게 85년에 처음 번역했어요. 이 사람 텍스트를 영어로.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막 주장을 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80년대 후반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한 사람이에요. 그 문학 좀 한다는 사람 그리고 문학 비평하는 사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사람들 다 한마디씩 걸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어디 숨겨져 있다 갑자기 나타난 보물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많이 얘기했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하일 바흐친의 사람도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다는 거에 있어서 텍스트보다 컨텍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우선한다. 컨텍스트가 지배하는 거지 텍스트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라고 그 캐럴 에머슨이 다 발굴해냈어요. 책을. 그래서 이때는 텍스트나 컨텍스트란 텍스트나 디스컬스나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 표현은 어터런스, 그러니까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언어의 복합적인 특성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나 아까 말했던 롤랑 바르트나 줄리아 크리스타바나 이런 분들이 책을 무지무지 많이 읽고 이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부한 적 과학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는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책을 무지 많이 읽고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많이 읽다가 느낀 거를 이론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의미는 컨텍스트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 텍스트가 나한테 주는 게 그냥 의미라고 간단히 생각했는데 베토벤 음악이 그때 18세기에 듣는 거하고 지금 듣는 거하고 한 50년 전에 20세기에 듣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미술도 그렇고
책이나 이런 건 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을 때 그리고 이게 전달되었을 때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사용하는 예인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국 시를 3편, 한국 시가 아니라 시를 3편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고요. 글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는 폴 엘리아르의 자유라는 시입니다. 자유. 그 다음에 저쪽에는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 근데 이거는 25년에, 김소월은 25년에 썼고, 이 리베르 때 이거는 42년에 썼고, 저건 75년에 썼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뭐 데모할 때 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의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에 맞아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그런 거 막 불렀다는 거. 근데 이 사람보다 수십 년 전에 폴 엘리아르라는 불란서 시인이 썼어요. 너의 이름을 쓴다. 너의 이름을 쓴다. 이 시는 훨씬 길어요. 훨씬 중략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김지아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너 김지아보다 이 사람, 이 폴 엘리아르는 옛날에 그 초현실주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앙드레 브루똥, 루이 아라공, 그 다음에 폴 엘리아르. 이 세 사람이 초현실주의를 만들었고 이 세 사람이 대거두죠. 그러고 이 사람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운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앞에 앙드레 브루똥이나 루이 아라공은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시를 많이 썼고 그 초현실주의가 뭐 세상을 초월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김지아보다 한 100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시를 써가지고 특히 유명해졌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다음입니다. 점령해서 전부 불란서 애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고 레지스탕스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랬던 때였죠. 김소월이 이거 쓴 거는 일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죠. 그러면은 김소월이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한국에 옛날에 그 장사 지낼 때 장례식 끝나면은 상주나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막 울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거를 시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을 배웅하는 거죠. 그게 한국에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이상 내려오는 풍습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이것도 아주 한국 시 중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보다 더 높이 쳐주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 부르다가 내가 죽일 이름이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시인데, 이때 이 사람이 뭐,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일합방 이후에 나라 잃은 슬픔을 부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진짜 이 애절한 그 이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 김지아 시인의 이 멋진 시인 줄 알았던 이 시가 그거 뭐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제가 뭐 직접 이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특히 이거 읽고 이거 읽으면은 이 김지아한테 굉장히 환멸이 생깁니다. 네. 우리 옛날에 박정희 때 최고의 좌파 지식인이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정말 잘 쓰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한 80년대 90년대 후에 너 이 작품 읽어봤냐? 김지아한테. 읽었다는 말도 안 하고 안 읽었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NCND 그 정도 안 하고 그 정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제가 느낀 건데 이건 다른 사람이 아마 이렇게 세 편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문학을 많이 하신 분들에도.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은 뭐 딴 거겠지만 자기가 읽었던 시, 자기가 읽었던 사상, 그리고 그때 분위기, 이때는 일제치하고 이때는 나치 점령 때고 이때는 유신 독재 때죠. 그 억압받는 그 심정, 그거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게 바로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100% 인문학적인 감수성이에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기술적인 건데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기술적인 거, 특히 AI랑 연결되느냐를 예를 들려고 이걸 봅니다. 이것도 잘 썼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 한글을 아는 분들이 읽으면 감동적이에요. 근데 불란스 사람들도 이걸 표현가,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표현갔죠. 그때 나치가 공격한 다음에 이거를 발표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뭐 김소월은 우리나라의 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고, 그렇듯이 이런 예에서 간단히 봤듯이 한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누가 썼을 때 자기가 뭐 공부해가지고 머리 잘 굴려서 이렇게 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텍스트가 이렇게 나온다. 텍스트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의미의 생산이거든요. 의미가 만들어지고. 이 앤디 워홀의 그림을 보십시오. 앤디 워홀은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 벌었어요. 현대미술의 거장이죠. 말도 무지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앤디 워홀이, 이거의 저자가 앤디 워홀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앤디 워홀은 이거 내는 바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세계 최고의 모더니스트 미술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릴린 먼로 사진을 이렇게 색깔 달리해가지고 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작은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앤디 워홀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다른 영화배우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굳이 왜 마릴린 먼로를 했을까? 그리고 마릴린 먼로를 왜 이렇게 색깔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죠. 앤디 워홀은 그림을 잘 그린 것도 아니고 사진을 잘 찍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작품을 왜 만들었고 이 작품의 의미가 뭔지 막 말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고 현대미술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텍스트보다 왜 마릴린 먼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그거 따지지 말라. 여기서 그냥 느낌을 받아라. 그러면서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포크송이라 그래가지고 밥 딜란이 했던 약간 민중가요는 아니죠. 포크가 민중가요라는 뜻이지만 포크송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통기타 음악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김정호, 어니언스, 뭐 4월 가을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하고 그랬죠. 그런 거를 폭송이라고 그랬거든요. 폭송이 뭐냐면은 노래는 굉장히 간단한데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깊이가 있고 뭔가 상징하는 게 많고 이런. 그래서 폭송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밥 딜란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음악도 되게 잘 몰라요. 코드 한 3개만 밖에 몰라요. 근데 가사가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잘 번역도 어려워요. 영어로만 써가지고. 근데 자기가 뭐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노벨 문학상을 타셨던 거예요. 옛날부터 밥 딜란의 가사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미국 문학이나 전 세계 문학 하시는 분들이 야 무슨 딴따라 음악이 무슨 문학이냐 해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90년대 말부터
새로운 지식인들, 그러니까 아주 밥 딜란이 이 활동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막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10년 전에 받았죠. 그 정도로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사가 중요한데 그 밥 딜란이 처음 나왔을 때 막 히트 칠 때 앤디 워홀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또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포크 그룹을 하나 찾아내요. 만들어내요. 야, 니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악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앨범 자켓을 앤디 워홀이 직접 그렸어요. 이것도 뭐 그렸다고 볼 수 없죠. 그냥 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여기 읽고 있었어요. 이게 그 데뷔작이거든요. 이 앨범도 그 포크송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앨범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음악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참여한 작곡자들이 작곡 작사하신 애들이 정말 음악은 잘 모르는데 음악한 애들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앨범 안에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페일 블루 아이즈. 그게 90년대 말에 한국에서 그 명필름이라고 새로운 그 영화사가 접속이라는 한석규 나온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헤매고 있던 영화사가 갑자기 돈을 무지 많이 벌었거든요. 접속이라고 한석규가 아마 전도연이었던가 그런데 거기에 주제곡으로 쓰였어요.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이게 굉장히 슬프고 그런 건데 그게 수십 년 전에 이 앨범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듯이 이 자켓은 무지무지 유명한 자켓이에요. 네. 이 마릴로노 그림처럼 유명한 자켓이고 이걸 앤디 워홀이 직접 했어요. 이 바나나가 상징하는 게 뭐냐? 굉장히 저질이고 예상하시겠지만 아주 저질 야한 그 퇴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우리 독자가 보는 사람이 가사들도 뭐 그런데 그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 가사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그냥 바나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저질이고 퇴폐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건 다 각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석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컨텍스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챗 GPT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렸고 챗 GPT가 22년 11월 말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는 벌써 한 7, 8년 지났고 제가 좀 이따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랬는데 갑자기 관심 들었고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보니까 사람이 대답하는 것만큼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신기한 거죠. 무슨 과정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집어넣은 텍스트 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들 놀랐죠. 컴퓨터를 아시는 분이건 모르시는 분이건 정말 깊이 있는 과학자건 아니건 다들 놀랐죠. 우리가 2014년에 알파고 나왔을 때 바둑을 이세돌이보다 잘 두잖아요. 그때 놀라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저도 무지 놀랐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게 뭔가 하고서 막 이 기계학습이니 뭐 이런 거 막 시작했는데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란 말은 좀 무식하게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고 바로 러닝, 배우는 게 인텔리전스입니다. 배우는 행위. 옛날에 성경책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 공자의 논어에는 1장 1절이 학이시습시잖아요. 학습. 배우고 러닝하고 이러는 게 아까 롤랑 바르트가 얘기한 텍스트의 즐거움이 온다. 라고 2000년 전에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공자가 써놓은 겁니다. 이런 건 진리죠. 예.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텍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천지가 창조되고 이 말이 다 이 법칙이 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이 다 이 전 세계를 만든 목적과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다 규정하고 그런 텍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 텍스트가 의미를 가지는 게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 챗 GPT 보시면은 여기 G하고 T가 있죠. G하고 T는 아까 촘스키가 얘기한 변형 생성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제너레이션. 촘스키가 컴퓨터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언어만 연구하신 분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변형과 생성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형과 생성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챗하고 P입니다. P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프리트레인드 이미 미리 공부한 연습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챗 GPT가 미리 공부한 놈들이에요. 그 미리 공부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라지 랭귀지 모델, 큰 언어를 때려 박은 모델을 이 함수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생성해냈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몇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한 게 프리트레인 한 겁니다. 챗 GPT 쓰실 때 챗 말고 GPT 이거 다 어려운 말이고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니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우리 일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잠깐 이 사람들이 너무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GPT 얘기는 제가 많이 했고 P 얘기는 좀 더 해볼 수 있겠지만 채트 얘기는 아니에요. 채트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트입니다. 챗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 바우치라는 사람이 대화주의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으면 의미가 안 나오고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지 의미가 나온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도 컴퓨터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일 텐데 도스토옙스키만 공부한 사람인데 그 챗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얘기하는 건데 챗을 사람하고 하지 않고 기계랑 한다는 거죠. 컴퓨터랑 반도체랑 반도체 전기 흘러가는 반도체랑 우리가 챗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1세기 현실입니다. 그 챗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가서 컨텍스트 안에서 힘이 서로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의 인식론. AI에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안다는 게 뭐냐. 컨텍스트의 어떤 작용들이 상호작용들. 컨텍스트의 상호작용을 줄리아 크리스토바는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얘기했죠.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 그런 뜻이군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지 말까. 컨텍스트가 왜 중요하고 컨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고 컨텍스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시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이러한 그 기술 과학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요. 코넬 대학이 만든 그 어떤 그 아카이브가 있어요. 아카이브에 다 개방돼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를 아카이브가 그냥 아카이브가 아니라 arxib.org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일반 사람이 보기엔 너무 어렵고 어지러지하고 그런 건데 이 논문이 뭐냐면은 거기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온 건데 2020년 7월 22일 날 나온 논문이에요. 2020년 7월 22일 날 누가 발표했냐? 오픈AI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챗GPT 발표하기 2년 전이죠. 2년도 더 했죠. 거기서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챗GPT GPT-3 우리 이제 완성했다고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그 랭귀지 모델이 있고 여기서 랭귀지 모델을 GPT-2도 있고 GPT-1도 있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을 했는데 거기다가 샷을 몇 개 넣었더니 잘 배우더라 이런 논문이에요. 우리가 아메리카노 먹을 때 샷을 하나 넣겠습니까? 두 개 넣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넣으면 좀 진해지고 저기 큰 아메리카노 먹으면 두 개 이상 넣어야죠. 조그만 거에 하나만 넣고 그렇듯이 샷을 넣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오픈 AI에 있는 과학자들이 뭐 수십 명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여기 일리아 서츠케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제프리 힌턴 수제자고 저번에 샘 알트만 쫓겨내 이 사람이 발로 찼다고 추방시켰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은 진짜 공부만 하는 과학자예요. 이거를 오픈 AI의 과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지금은 나갔다 그러는데 이러한 기술 논문에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디렉터들입니다. 박사님 더 잘 아시지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수준 높은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고 되게 그래요. 네. 학생들을 제일 앞에 써줘요. 교수들이. 근데 이 사람도 뭐 이렇게 교수일 정도로 늙은 사람 아닌데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연구 많이 하고 머리 무지 굴리고 항상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그 인간을 띄워놓고 인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진짜 엄청난 AI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걱정도 좀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샘 알트만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저 스탠포드 대학원 나왔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마케팅 잘하고 펀드레이징 잘하고 밖에 나가서 쇼 잘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쇼 잘하는 사람 아니고 진짜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 내용에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앱스트랙트가 요약이죠. 이런 걸 해봤는데 우리가 챗GPT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한두 가지 샷을 넣었더니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샷이 뭐냐면은 이게 그런 논문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언어 가지고 AI한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영어를 불란서 말을 번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역하라고 시켰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샷을 주지 않았을 때 뭐라고 나오는지 보는 거고 첫 번째는 원샷만 읽어요. C 오터를 루트르드 메르라고 번역하더라 불란서 애들이 불란서 말에서 라고 샷을 하나 줬더니 그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뭐 돈 드는 거 아니면 많이 줄 수도 있죠. 뭐 100개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이분들 이 논문 그러니까 챗GPT 나오기 2년 이상 전에 나온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조금만 퓨만 줘도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되어버렸고 그때는 뭐 우리도 잘 몰랐지만 그때는 아는 사람만 되게 좋아했는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22년 11월 말에 챗GPT가 나오니까 다들 다시 이거 뒤져보고 막 그러기 시작했죠. 다 그런 거 설명하고 이 그래프는 이런 숫자들은 그 결과를 자기네들이 이런 결과를 테스트해서 얻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똑같은 그 아카이브에 있는 개방된 논문입니다. 보시면은 23년 9월에 나온 논문이에요. 며칠 안 됐죠. 뭐. 몇 달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썼냐? 다 MIT 애들이 썼어요. MIT 박사과정이. 이 메타는 다 저기 페이스북 직원이죠. 다 연구자들. 제목부터가 제가 말씀드린
컨텍스트는 환경이다.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도 지금 뭐 ESG라고 환경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RE100을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컨텍스트가 환경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바로 며칠 안 된, 한 몇 달 안 된 이 논문에서 In Context Risk Management. 우리가 챗GPT 보면 이상한 말도 하고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할루시네이션 나오고 막 붕창 두드리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걸 줄이는 방법은 컨텍스트 안에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분들은 다 컴퓨터 과학자들이지 아까 무슨 뭐 줄리아 크리스테반이 이런 그 언어학자나 문학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발견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까지 해요.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제가 자세히 다 저도 잘 이해 못하는데 다 설명해 드리긴 그렇고 이걸 또 수학적으로 막 증명하고 그래요.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의 AI 기술에는 이런 기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라지 랭귀지 모델,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 지금 AI 사용하는 큰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컨텍스트에서 배우는지. 랭귀지 모델은 어디서 배웁니까? 컨텍스트에서 배워요. 컨텍스트가 뭐길래? 라고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런 학자들이 쓴 거고 이 맨체스터 대학이죠. 영국에. 이걸 읽어보면은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다 컴퓨터 용어로 어렵게 나왔지만 요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메커니즘, 컨텍스트 안에서 배운다는 게 아까 말씀한 인텔리전스랑 거의 같은 말을 했잖아요. 지식을 갖게 된다, 정보를 갖게 된다. 그런 걸 분석하고 보고하고 그거를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그 컴퓨터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깜짝 놀랐고 그 아마 다른 데 어떤 AI나 지금 뭐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안다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컨텍스트에 주시해가지고 그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이거를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말이실 거예요. 텍스트 책 읽으면 그냥 아는 거고 뭐 이해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AI가 나온 어마어마하게 큰 랭귀지 모델 몇억 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는 랭귀지 모델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컨텍스트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기서 의미가 다 생산된다는 거. 또 얘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건데요. 똑같이 이 아카이브에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4년 2월 1일 날 나왔어요. 며칠 안 됐죠. 오늘 이런 시간을 갖자고 계획표 다 나온 다음에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이거를 애플이 만들었습니다. 애플에 있는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이 논문 제목 보세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가. 바로 며칠 전에 애플은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회사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제일 큰 회사고. 다른 과학자들보다 몇 배를 돈을 더 줘요. 그런 과학자들이
며칠 전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전부 컨텍스트 얘기.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쉬운 논문은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과학 얘기 별로 없어요. 순전히 언어, 어떻게 의미가 나오는가 그런 얘기만 쭉 나와요. 이분도 분명히 저 컴퓨터 과학자들 텐데 지금 애플의 AI 연구하는 사람들 텐데 애플의 AI 연구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쓴 게 이 컨텍스트 안에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평가 안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제대로 이밸루에이션 할 AI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챗GPT도 AI 있고 누구도 AI 있고 여러 가지 AI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컨텍스트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AI를 만들어야 된다. 애플이 지금 AI에서 좀 늦었잖아요. 아직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오픈AI 다 하고 있는데 아예 애플은 제대로 발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 기술적인 거 별로 없어요. 다 컨텍스트 얘기입니다. 왜 컨텍스트에서 의미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그 컨텍스트를 만드는 게 챗GPT에서 챗에 해당하는 거죠. 주고받고 기계가 나랑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프리트레이닝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의미와 이런 거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CIA 요원이나 국정원 요원들은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상부에 보고하죠. 그것도 넓게 말하면은 소크라테스가 했지 대화하면서 나오면 배울 것이다. 대화법을 얘기했듯이 대화하면서 다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제 생각해왔던 거고 주장하고 싶었던 건데 이 컨텍스트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아까 애플 논문이나 뭐 MIT 애들 논문이나 이런 거 봐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중요한 게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배우고 제대로 된 걸 배우고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 진행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컨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속담에 말은 잘 키우려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잘 키우려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울로 보낸다는 게 서울이 뭐 좋고 안전하고 좋은 예쁘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람이 제일 많은데 사람을 보내야 사람이 제대로 세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뉴욕이 뭐 추울 땐 무지 춥고 더울 땐 무지 덥지만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거기 예술, 돈, 뭐 사상, 애니띵 무지 많이 나와요. 그 전에 유럽에 그랬죠. 더 올라가서 제국주의 때부터 유럽이 왜 전 세계를 먹었느냐. 남북 아메리카 먹고 아시아도 다 먹고 중국도 먹고 그런 게 이 챗GPT에서 챗 부분이 무지 강해가지고 우리보다 많아가지고 이긴 거죠. 한국이 왜 K-팝을 잘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됐느냐. 한국은 술을 먹어도 한 번에 안 먹어요. 1차, 3차, 4차, 5차 막 가요. 그건 뭐냐면은 한 번에 끝내질 않아요. 챗을. 컨텍스트 만드는 걸 쉽게 안 끝내고 계속 그걸 추구해요. 서울에서는 한 3, 4, 5차 가고 시골에서는 또 안 갈지도 모르죠. 미국 사람들이 널널한 중부지방 사람들이 보기엔 도대체가 이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예요. 물론 술을 마시니까 몸이 안 좋아지겠지만 그때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 정보를 주고받고 따지고 고민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래서 큰 도시를 보내는 거라요. 그 옛날에 그 불란서 아나락파가 쓴 책에 보면은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물질 문명이다.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전 세계의 경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럽 역사를 쓰면서
뭐 왕정이 어떻고 무슨 저 부르봉 왕조가 어떻고 저 오스트리아 왕정이 어떻고 막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딱 세 개의 도시를 딱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16세기의 베니스, 두 번째는 17세기의 암스테르담, 세 번째는 벨기에의 앤트워프. 여기서 상업을 다 먹은 거예요. 유럽의 상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업을 먹은 거예요. 베니스는 전 세계는 아니고 지중해지만 지중해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니스 놀러 가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 옛날 얘기죠. 물에 잠겨버리고. 근데 그걸 다 먹었어요. 그걸 먹었던 건 뭐냐면은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서양의 만남도 있고 아랍 사람들도 많이 오고 특산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경제사적으로 서술한 책인데 그게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네덜란드로 간 거죠.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못한 게 이러한 정보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교통과 정보와 상업의 중심이 된 게 앤트워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렇듯이 이 주장이 그 정보의 집중, 정보가 모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고요. 이 챗 GPT에서 챗이 중요하고 컨텍스트가 중요한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이 챗 GPT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쓰실 거예요.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저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서 다음번에 오늘이 전편이고 하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이 컨텍스트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챗 GPT 돌리려면은 샘 알트만이 뭐 몇 빌리언 달러를 레이즈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사고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끼워 넣어야 이거를 굴릴 수 있다라고 뭐 여기저기 돈 벌고 모으고 있는데 구글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챗 GPT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고 앞으로도 많이 투자했고 지금 모든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기업들이 이 AI 돌아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거 다 낭비다. 그러니까 낭비라는 게 뭐냐면 리소스를 너무 방만하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하게 쓰는 이유를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맛배기로 먼저 소개시켜드리려면 챗 GPT 지금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영어로 써놨는데 파라미터를 수억 개 넣고 있는데 그거 다니지 말고 영양가 있는 거 중요한 것만 넣으면 되지 그 전기세 아깝게 그걸 다 넣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대세예요. 이건 1년도 더 된 연구입니다. 그거를 멋지게 표현하려고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파인 튜닝. 파인 튜닝 제가 좀 오늘 딱딱하게 진행하게 돼서 파인 튜닝에 대해서 한번 농담 한번 해볼게요. 파인 튜닝은 피아노 조율하는 게 이제 튜닝이죠. 튜닝. 기타 이렇게 조율하고 소리 제대로 나게 하는 게 튜닝인데 우리 자동차도 오래된 자동차 좀 이렇게 좀 잘 돌아가게 하는 걸 튠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비소 가면은 그게 튜닝인데 파인 튜닝은 아주 잘 튜닝하자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 키스 자렛이라고 있습니다. 키스 자렛의 이 쾨른 콘센트 이 음반이 재즈 역사상 몇 개 손가락을 꼽는 명반이에요. 쾨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레퍼토리 없어요. 그냥 연주해. 그래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즉석 창작곡인데다가 다 즉흥 음악이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 음악 듣고 눈물 흘린 사람 많아요. 기가 막히게 쳤어요.
그러니까 바하 베트남보다 다요. 그냥 재즈 음악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앤디 워홀도 뭐 무슨 뜻인지 알아서 해석하시고 듣는 사람이 감동하면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켈은 굉장히 큰 데서 연주를 했는데 피아노가 이 88건반이거든요. 그러면 12음계니까 한 7개의 옥타브가 나옵니다. 12개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피아노가 좀 오래된, 좋은 피아노겠지만 오래된 피아노라 이 손에서, 이 몸에서 먼데 여기가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치다가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연주하다가. 근데 이 앞에 이 가운데 한 3옥타브는 조율이 잘 돼 있어요. 파인 튜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주곡은 미리 레파토리도 없고 즉흥 창작, 즉흥 연주곡인데 그 가운데 3옥타브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것만 연주하느냐? 이쪽은 튜닝이 안 돼 있고 요것만 가지고 연주했는데 무지 잘한 거예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자꾸 무슨 음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간 명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요 좁은 몇 옥타브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래서 파인 튜닝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서 무지무지 많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한 파인 튜닝의 어떤 기술적인 단어들이고요. 그건 다음에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든 웹사이트가 애플리케이션이 이건데요. 이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쓴 건데 AI를 저기 오픈 AI나 구글에 있는 거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 서비스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웹사이트 여기서 AI 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만든 건데요. 여기서 하나 이 챗GPT 서치하듯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 누구냐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은 여기 이거 가려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나는 미스트리라 이래요. 미스트라는 뭐냐면은 블라우저들이 만든 그 챗GPT 같은 그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미스트랄 AI에서 배웠다, 트레인됐다라고 지같이 말해서 자기 소개를 하죠. 그거를 그 미스트랄을 공짜로 풀어놨어요. 이거 7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7기가 다운로드 받는다 1분이면 충분하죠. 다운로드 받아서 제 컴퓨터 집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아파트에 스펙트럼 인터넷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10몇 년 된 컴퓨터 안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10몇 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 된. 왜냐하면 웹서버는 10몇 년 된 거지만 그 AI 돌리려고 우리 아들놈이 쓰던 저 게임할 때 쓰던 저 GPU가 있는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 버리고 그 컴퓨터 주워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다 미스트랄을 집어넣었거든요. 미스트랄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AI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쳤더니 치면은 그래서 AI를 어디다 갖다 놨냐? 저는 오픈 AI 안 써도 되고 구글 제미나이도 안 써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면 돼요. 여러분의 뒷마당에다가 AI 심어놓을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얘를 키우는 거예요. 내 AI를 우리 집에 놓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집의 컨텍스트를 아니면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 뭐 큰 회사면은 부서마다 AI 이런 거 하나 집어넣고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컨텍스트를 이놈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AI가 공부하는 게 뭐죠? AI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갖고 오고 어디서 갖고 오고 뭐 책도 수백 페이지 책을 일초에 다 읽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프리트레인드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 가지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빨리 공부하고 훨씬 빨리 분류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죠.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는 반도체를 왕창 사용해가지고. 근데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5만 불 하는 A100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아들놈이 한 7, 8년까지 게임하고 놀던 그런 GPU로도 잘 돌아가요. 그걸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GPU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빅데이터를 쓰니까 계산량이 많아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가 일단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프리트레이닝 되고 나면 활용할 때도 GPU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예, 필요합니다. 예. 많이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그 프리트레이드 된 거를 몇 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죠. 뭐 요즘에는 요만한 칩에도 다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1, 2분이면 다운로드 받아요. 우리 미국의 아주 저질 인터넷에서도. 근데 그걸 받은 거는 뭐냐면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오픈에이나 미스트랄이나 저 페이스북의 라마가 만들어 놓은 그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제공하는 것도 좀 약간의 코딩을 해서 우리 거에 심어놓는단 말이죠. 쓰면은 내가 이런 질문을 얘가 거기서 또 그거를 근거로 또 막 돌려요. 막 돌린다는 게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요거에서 적합한 첫 단어는 이거 할 거, 그 다음 단어는 이거 할 것 같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것도 그때 제일 빨리 돌아가는 게 그냥 CPU에서 돌아가면 느리고 CPU는 1년을 설치 때문에 앞에 거 끝난 다음에 제가 가거든요. 근데 GPU는 1년을 쓴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열이 들어가니까 CPU는 코어가 열 몇 개지만 GPU는 몇천 개죠. 몇천 개가 아주 간단한 걸 확 들어가는 게 GPU거든요. 그림을 왜 GPU를 하느냐? 그림은 이 한 프레임 안에 화소, 픽셀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픽셀을 빨강, 초록, 노랑 이거 세 개 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게 그 색깔이거든요. 그 색깔이 이 해상도를 결정하는 건데 픽셀이 몇 개냐? 지금 이런 컴퓨터 1920 곱하기 1000이죠. 이런 정도 해상도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000의 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화면이 바뀔 때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를 GPU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앞으로도 벌 거고. 근데 AI가 머리 굴리는 게 CPU처럼 이거 계산하는데 이런 거 보고 결과 봐서 이게 아니면 일로 가고 아니면 일로 가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억 개 엄청나게 많은 걸 한꺼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내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때려 넣은 거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놈이 이세돌이 바둑 둘 때는 확률이 제일 높은 놈이 바둑을 두는 거고 얘네들이 문장을 말할 때는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를 그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해온 프리트레이닝된 단어를 보니까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더라. 주어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주어가 대부분 주어를 찾아서 쫙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질문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S24 핸드폰은 에어플레인 모드에서도 번역이 된단 말입니다. 다운로드 가지고. 지금 공 선생님 말씀하신 경우에도 다운 받은 다음에 오프라인 됐어도 되나요? 항상 온라인 예, 됩니다. 에어플레인 모드에서 된다는 얘기죠. 예,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 집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교회나 어디든 간에 갖고 있으시면은 인터넷이 끊기는 거는 바깥에 인터넷이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라우터가 있고 그러면은 안에 그 네트워킹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에 인터넷은 되고 있는데 그 AI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은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요.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바깥에 이게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 미스트럴 자체를 이 폰에다가 설치할 수 있냐 이거죠.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뭐 그러니까 거기에 GPU가 굉장히 약할 텐데도. 약하니까 옛날 거는 어려울 거고 그 애플도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이 폰 만든 사례가 애플하고 삼성이 제일 큰데 그 다음에 중국 애들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간단한 계산을 한꺼번에 하느냐 그걸로 칩을 만드는 거야. 이거는 옛날 애플인데 요즘 애플은 M1, M2, M3 거기는 CPU하고 GPU하고 거의 같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칩 안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느린데 M1, M2 되게 빨라요. 이 인공지능 써먹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래 인공지능이 어떤 서버에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이 단말기에서 바로 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트가 중요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국 사람 컨텍스트가 있고 교회 바깥에 컨텍스트가 있고 코리아타운 컨텍스트가 있고 히스패닉 애들 컨텍스트가 있고 다 살아거든요. 우리한테 나한테 가장 이피션트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뭐냐? 컨텍스트를 이해한 놈이 훨씬 대답을 좋게 하고 방향도 잘 잡아주고 그 가끔가다 근데 오픈 AI나 저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 메타나 이런 분이 마찬가지죠. 큰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질문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 많이 전력을 쓰고 전력비가 어마어마해요. 무지무지 비싼 반도체 써야 되고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코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대답을 쓸까 연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 리소스 낭비라는 거.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왜 리소스 낭비인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청나라가 번성할 때 강희제 때 강희자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목표가 한 10만 글자가 있다고 그러죠. 뭐 몇 글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10만 글자를 다 모아서 그때 청나라가 제일 잘 나고 돈 제일 많고 땅이 제일 넓을 테니까 다 모아서 5편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한자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없는 한자는 없는 한자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한자 중에 쓰는 한자 우리 옛날에 박정희 때는 저 1800자 쓰라고 그랬고요. 모택동은 1000자도 필요 없다고 그랬고 쓰는 한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만 자는 아까 말씀드렸지 제 생각에는 박물관에 있을 필요 있죠. 박물관에는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특히 먹고 살고 비즈니스하고 인생을 누리는 거에서는 다 리소스 낭비라는 거죠. 박물관에는 그런 몇만 자를 다 갖다 놓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전기 꼽아가지고 빨리빨리 대답을 얻어내고 좋은 해답을 얻으려면은 가장 이피션트한 글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10만 명이나 이제 AI를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내 전용으로 만드는 거잖아. 나만 잘 될게. 지금 그런 발생하신 분이 선생님 말고도 또 계신가요? 아까 논문에 보셨죠? 그 과학자들이 계속 컨텍스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 지금 챗GPT 쓰면은 1년 반 내지 2년 직전 거는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요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 프리트레인 미리 트레인 시킨 게 끝난 시점이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여기서 그 오늘이 며칠냐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집에 있는 후진 컴퓨터에 심어놓은 미스트랄이라는 AI예요. 그리고 얘한테 내가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은 짧게 대답해라. 왜냐면 처음부터 길게 대답하면 안 좋으니까. What is today?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today 보세요. 23년 8월 3일이라고. 얘는 그때 트레이닝이 끝난 애거든요. 챗GPT 4는 23년 4월에 끝났어요. 더 늦게 끝난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부분을 극복을 그쵸. 이거는 미스트랄 중에 제일 싸구려예요. 싸구려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꼽은 거고요. 더 무겁고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요. 라마는 더 커요. 페이스북에서 준 거. 돈이 문제네. 아, 돈이 문제 아니죠. 저는 공짜로 받았어요, 보다. 공짜로 심어놓고 공짜로 씁니다. 근데 챗GPT4보다 더 늦게 마감됩니다. 마감 날짜를 얘기하죠. 저건 말 저런 식으로 답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What is yesterday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달을 또 이상하게 되는 거죠. hallucination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글도 한번 해보시고 어. 그 오픈 AI 챗GPT를 한번 써보시면 재밌어요. 예,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